오늘 제가 이제 오늘 2019년도가 가고 2020년도가 오는 이 그 시점에 초안쟁표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BC 2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2200년 전입니다. 22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진시황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한 겁니다. 진시황이 통일을 한 거죠. 엄청난 파워풀한 한 인물에 의해서, 물론 한 인물뿐만 아니라 진나라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뒷받침됐긴 합니다만, 이 중국이 통일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통일이란 말을 한번 바꾸고 생각해 보시죠. 통일을 한 주체가 있는가 하면 통일을 당한 주체도 있겠죠. 중국의 진초, 연제, 한이조라는 7개의 나라가 있었고, 7개의 나라 중에서 진나라 한 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복속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6나라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 이런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었고, 또 그리고 진나라는 워낙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넓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의 복속된 나라들로부터 나라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만리장성을 쌓거나 아방궁을 짓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전국에서 부역을 시켰고, 그리고 나라를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졸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나타나고 온 나라는 이 저항과 포갑이 넘쳐났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진시황이 덜컥 죽어버립니다. 통일을 BC 221년에 했는데 211년에 진시황이 죽어버린 겁니다. 11년을 통치를 하다가. 그래 죽었는데, 이 죽는 것도 이거 참 기가 막힌 게, 같이 따라다니던 조고라는 환관과 이사라는 이 성상이 이제 짜고, 원래 이제 세자로 있던 부소라는 세자를 죽게만 이제 자진하게 하고, 같이 따라다니던 호해라는 아주 말랑말랑한 아들을 황제로, 이세 황제로 올려버립니다. 그래, 이세 황제는 이제 간신들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심한 포갑을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나라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 아방궁을 더 강하게 짓고, 그렇게 이제 불러다니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진성오광의 난인데요. 진성오광은 수졸들,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뽑았는데, 뽑은 군 행사들이 가다가 나를 맞춰놓고 그때까지 못 가면 다 죽여버리니까, 아무리 가도 나를 못 맞추겠으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진성오광이 일어나는 시작해가지고 항우도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 옛날 왕족들의 후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군웅할거의 시대가, 군웅들이 막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때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러고 군웅이 활거하고 서로 잡아먹히고 하는 이런 어떤 생존과 패권의 그런 어떤 혼란한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또 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마찬가지로 시대가 이만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 불과 최근에 나온 아주 희한한 용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극히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현재 하고 있는 제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제조업의 기반은 분명히 쇠퇴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들이 보면, 어제도 스타트업 새로운 유니콘이 2개가 탄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무신사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무신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원래 약자가 뭐냐면 무신장 신발 사진이 많은 회사라는 뜻으로 무신사라고 이름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유니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기업 가치가 1조를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1조를 넘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제약회사 하나가 또 1조가 넘어가지고 지금 11개의 회사가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11개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 되어 있는 회사들 여러분 보시면은 뭐 배달의 민족, 뭐 그런 쿠팡, 뭐 이런 거 이름 다 최근에 또 뭐 이름 나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그 회사들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고 그 회사하고 우리 뭐 어떻게 경험을 해봤는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1조 이상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격변의 시대 이런데 새로운 이 스타트업들이 마구 솟아나가지고 기존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장이고 땅이고 거기서 일하는 그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귀중하고 높은 그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땅 한 평 없고 뭐 별로 사람도 몇십 명 되지도 않고 그런 회사들이 어느 순간에 조단위의 그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도 또 생존해야 되고 또 패권 경쟁을 벌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어떤 혼란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 포리아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는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배가 그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배가 길을 찾는 방법은 뭡니까? 북극성을 찾아가지고 거기로부터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포리아는 이 길을 잃은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항해를 하고 있는 북극성을 찾지 못하는 배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대는 과거에도 소크라테스가 있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아포리아라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분노와 좌절에 차 있을 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소크라테스 고민하던 시대하고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철학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북극성과 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주는 그 가치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격변의 시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말은 많이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스트레이트 고든 길은 이 기계가 좋으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굽은 길은 이 사람이 라이더가 얼마나 더 우수한가를 가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초안쟁패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항우와 유방이 있겠고요. 그 밑에 아니면 그 옆에 같이 경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돕고 따르거나 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영웅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따라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초안쟁패의 그 내용을 잘 기술하고 있는 데가 역시 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인데 이 사기는 엄청나게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여기에 고조봉기, 그러니까 항고조 유방의 이야기만 다루는 내용도 있고 진시황을만 내용을 다루는 데도 있고 항우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항우봉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항우봉기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조봉기라든지 그리고 또 한신, 소하, 장량 이와 같은 서한 삼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뭐 단편적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이 52만자라는 엄청난 그 역사서를 기술한 사람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사마천이 태어난 중국의 한성시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옆에 있는 양반이 김영수 교수라고 우리나라 사마천 그 사기의 연구 가장 대가입니다. 이 양반하고 가가지고 사마천의 동상 앞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저 아주 멀리 뒤에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26m입니다. 그러니까 왜 26m를 했냐 했더니 이게 사마천의 사기가 글자 수가 52만 자입니다. 52만 자인데 그 완성된 사기가 이 130건입니다. 130건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항우봉기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시황 봉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본기는
이렇게 오제봉기부터 해서 그 무제의 봉기까지 그렇고 이게 다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면은 이게 세가는 집안의 이야기고 그리고 열전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열전에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순리열전이나 홍리열전 이런 순리열전은 관리들이 좋은 관리냐 나쁜 관리냐 나쁜 관리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고 이거는 자격열전이로 자격에 대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기술해 놓고 또 이거 하면은 화식열전은 중국 역사상 부자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하는 겁니다. 이 화식열전도 제가 간혹 제 밴드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화식열전에도 재밌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보다 10배 부자는 시기하고 100배 부자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0배 부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10,000배 부자는 그 사람이 노예가 돼서 산다 하는 게 그 당시 시대의 말로 순환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외에도 여기 보면은 골개열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코미디언들입니다. 웃기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코미디언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음에 또 할 거는 여기 소상국세가, 조상국세가, 유후세가, 소상국세가는 소하, 그리고 유후세가는 장량, 장자방, 그리고 여기 또 한신, 그리고 해어무는 한신, 그리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항우가 패망했지만, 적긴 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한 4년 정도를 중원을 갖다가 자기가 오로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항우봉기가 봉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항우봉기 중에서도 이제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항우 이야기라면 여러분 대본에 딱 기억나시는 뭡니까? 역발산 기계세. 그러니까 힘이 아주 장사였죠. 진짜 장사였습니다. 이 보면 원래 BC 232년 출생이고 이름은 항적, 적이고 자는 우입니다. 그래서 항우라 불리기도 하고 항적이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초나라가 멸망해 갈 때 그 아주 항연이라는 아주 걸출한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진나라에 대항해서 아주 처절하게 싸우다가 죽은 항연이라는 대장군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라는 데인데 회계에서 정작 살았는데 이 회계가 어디냐면 지금의 소주입니다. 상해 가까이 있는 소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상해하고 가깝지만 제가 상해에서 소주까지 가보니까 차를 타고 죽기사기로 달리가 2시간 넘어 걸립니다. 아주 멉니다.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가까이요 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 엄청난 장사고 이 키가 8척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8척이면은 이게 한 척이 우리가 지금 한 척은 한자 3cm이지만 그 당시에 한 척은 아마 한 20몇 cm, 23cm가 24cm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키가 190이나 이 정도 되는 아주 장사였고 정이라 그래서 세 발짜리 그 솥을 이렇게 들어 올린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도 보면 이게 이제 항우가 죽을 때 그 사기의 기록에 보면은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혼자서 수백 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하여 내가 어땠냐 이렇게 하고는 자기가 마지막에 자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고조 유방은 이름은 개고 폐 땅에서 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아주 빈천한 그 농부의 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최고로 높이 올라간 게 정장이라는 건데 이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동네 동장 정도 수준의 아주 낮은 관리입니다. 그 유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으면 쉽게 말하면 깡패입니다. 유협, 깡패입니다. 그러고 오만하고 욕도 잘하고 허풍도 세고 여세게도 밟고 술도 좋아하고 하는 아주 좀 희한한 인물인데 그런데 포용력이 있고 남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러고 인재를 적절하게 잘 쓰고 발탁에 잘 쓴다.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 고조봉기를 할 때 보면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기게 됐는가, 항우를 이기게 됐는가를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우와 유방의 그 캐릭터를 조금 이해하려면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특징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방은 여하라는 말을 잘 썼다고 합니다. 여하. 그리고 항우는 하여라는 말을 잘 썼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말이죠. 한자만 바꿨습니다. 여하와 하여. 이 말은 제가 TV 뭐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뭐 설민석이라고 있죠. 그 역사 강의하는 설민석 사람이 이야기했기에 내가 찾아보고 이걸 옮겨왔는데, 유방은 이 여하라는 말은, 여하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상대방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당신들이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하는 경청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하가. 우리는 뭐 여하튼 하여튼 뭐 다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하라는 말은 그런데, 하여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어때 하는, 어떤가 내가 한 게,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판단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평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입니다라고 항상 소리를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에서 과연 이 말을 썼는가 하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근데 고조본기에 보니까 여하란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오고, 뭐 다른 데서 아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라는 말은 이 항우본기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면서 자기가 하늘이 나를 버리려고 한 것이지 내가 싸움 실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한나라 군사들을 막 수백 명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밑에 부하에게 묻습니다. 하여 하고 묻습니다. 어때? 그러니까 역시 대왕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는 여하라고 할 수 있는 리더와 하여라고 하는 리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 항우본기를 계속 보면서 이 항우에게 연민의 정이 가는 게, 이 지금 우리 엔지니어 출신들의 사업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항우 쪽입니다. 보면 담당자들 직원들이 설계시키거나 한번 해놓으면 마음에 안 듭니다. 가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놓고, 어때? 하여! 하고 묻습니다. 그래 하시죠? 미소 짓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 잘 모른다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좀 생각해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져오는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엔지니어 출신 CEO들의 한 모습을 보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항우가 실패하고 나중에 좌절하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기술자로서의 자기가 마인드, 생각의 틀을, 프레임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진 거고요. 유방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든 게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잘 써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결과적인 겸손입니다. 실제로 되게 오만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모르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사람의 또 캐릭터를 또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지시왕이 순수를 돕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배했던 것을 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마지막 죽는 때가 통일하고 11년째입니다. 제위 37년째죠. 이때 죽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어마어마했겠죠. 온양거라 그래가지고, 이 온양거는 온은 따뜻할 온자고 양은 시원할 양자입니다. 이 수레가 지금 제가 시안에 박물관에 가보니까 있는 그대로 만들어 이래 실물을 그걸 절반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모든 재료들이 이게 청동으로 이래 재료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것을 열고 닫고 이런 어떤 창의 기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구적인 구조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걸 온양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 온양거를 한 대만 가면은 공격을 받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달을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장자방 장량이 이 한나라의 후손으로서 청해 역사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지시왕을 칩니다. 치는데 이 청해 역사는 온양거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지시왕이 없고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 청해 역사의 이 전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은 청해 역사라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남대천에 이래 떠내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 청해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그 진시황을 시해했던 그 청해 역사가 왜 이 강릉에 와서 물에 떠내려온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역사가 그 전설이 남아 있는 거고요. 여하튼 이 온양거가 지금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아주 8마리 말이 끄는 아주 대단히 큰 그 마차입니다. 거기에다가 병사들이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거기서 또 모든 그 정무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는 그런 큰 행사였죠. 그리고 이걸 유방도 보고 항우도 봅니다. 그걸 각기 뭐 다른 장소에서 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유방도 항우도 다 같이 보는데 이 항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같이 돼야 이렇게 합니다. 저놈 저거 피 하면 이 피가 일본어 말로도 가래해라 저 사람 저놈 이런 뜻이죠. 저 사람 저자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대신해야 되겠다. 내가 대신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상당히 강호하죠. 근데 유방은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유방은 차호 대장부 당여 차야. 대장부라면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그 같은 진시황의 그 순수 행렬을 보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 이걸, 나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죠. 항우의 경우의 말을 따르면은 진시황이 만들어내 놓은 어떤 현재 자기의 그 가치, 저 가치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가치 창출이 없는 거죠. 그냥 저걸 뺏어가지고 저것을 강탈라도 어떻게든 어떻게 내가 뺏어 내 걸 갖겠다 하는 거고요. 결국 그래 했죠.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데 이 유방은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진시황 것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런 가치를 창출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약간의 미소한 차이가 마지막 결과적인 승패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사업을 보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시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하면 충분할 것을 둘이 가서 나누다 보니까 둘 다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을 보고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비즈니스를 잘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당시 그 통일하기 전에 이 중국의 상황을 대충 이래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중국의 그 전국치룽이라 그럽니다. 중국의 이 전국시대 이전에는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춘추전국시대라 그럽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가는 것은 453년, BC 453년입니다. 그전에는 나라가 많았을 때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들로 쪼개져가지고 1000개가 넘는 춘추시대에는 왜 그런 나라가 많았겠습니까? 주나라라는 왕조가 자기들에게 그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쪼개가지고 봉합니다. 그 군주로서. 그걸 제후라 그럽니다. 왕이 따로 있고 다 나머지들은 제후들입니다. 무슨 공, 무슨 후 이렇게 불립니다. 이 제후들이 그렇게 1000개 이상 돼 있었는데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전국시대는 서로 좀 잡아먹습니다. 그러고 이 7개의 나라만 남습니다. 중간에 뻐끔하게 남아있는 이 낙양이 있는 데인데 이게가 마지막까지 주나라가 있었던 데입니다. 주나라는 BC 254년에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 이 나라들을 진나라가 이제 야금야금 다 채우죠. 이 진나라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 종행가라 그러는데 합종책을 써가지고 이 쭉 좀 다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들자 이래 했었고 장인은 이 진나라의 소속이 돼가지고 이거를 연행책을 써가지고 전부 이게 진나라에 줄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래서 줄을 서서 삶을 생존을 도모하라. 이렇게 하는 혼란한 과정에서 여하튼 나중에 소진이 먼저 죽고 장의의 정책이 통했죠. 그래가지고 이 진나라가 다 이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나라들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 주나라가 동주 시대부터를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BC 770년부터 있었으니까 BC 221년까지 망했으니까 한 550년 정도의 역사를 다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5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나라들이 진나라에서 다 통합돼 버렸으니까 이 각 나라의 그 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통합이 다 됐는데 지금 이게 이제 진시황이 죽고 이세 황제가 들어서고 이런 이세 황제의 그 포갑 정치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 그 부역 차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웅들이 활각이 되는데 제일 먼저 진성오광이 이 대택항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처음에 여기 진 땅에 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진왕이라고 부릅니다. 진성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을 하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 함량까지를 위협하다가 진성 오광이 죽습니다. 진성 오광이라는 진성이라는 사람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그러는데요. 이 말이 다른 말로 와전됩니다. 그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옛날에 그 논에 이래 일하다 보면 웃자라면은 잘려나간다 그러죠. 왜 그 논에 이래 피라든지 이런 거 보면 웃자라죠. 그 벼가 이래 쫙 있는데 그중 중간에 툭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잘려나가죠. 그래 웃자란 경우를 진성오광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면 이제 이런 반란을 가장 먼저 일으켜가지고 가장 먼저 사라진 그런 그 군웅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진성오광의 길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상해입니다. 지금은 여기 오라고 하는 이 오중이라는 데가 여기가 그 회계이기도 하고 지금의 소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항우가 자기 삼촌 항량과 함께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나중에 거룩 전투를 일으키고 한국관을 통해서 이래 나중에 가서 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다음 이 폐 땅에서는 그 유방이 일어납니다. 유방도 그러니까 이 동네 그 동장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 그 아방궁을 그 건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부역자들을 모아가지고 함량까지 가라고 하니까 부역자들 모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부역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그래 이 도망가고 사람들 몇 명은 남은 거 데려가봤자 자기도 목 잘릴 거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 아주 작은 규모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항우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길을 나눠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진나라 말기에 군웅들이 일어난 이 말고도 각 지역에서 이 제나라 땅에서는 옛날 제나라 여기 제나라 이거 임치입니다. 제나라 땅에서 그 옛날 그 전시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적은 키가 8척이 넘고 힘은 세발투석을 들어올렸다. 재기가 남달라 오현의 자제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이 항우의 그래 항우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자기 삼촌이 항량이 공부를 시키니까 그런 이름만 쓸 줄 알면 되고 검은 한 사람만 대적하는 것이니 검은 한 사람밖에 못 대적하는 것이 배울 게 못 된다.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겠다. 그래서 항량은 항제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이 사기에 다 나온 대로 제가 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병법을 배운 장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창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 창업한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업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이 책사가 필요합니다. 책사는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일으킬 때 책사가 누가 있었죠? 예, 정조준이가 있었죠. 그러고 유비가 후한을 촉한을 세울 때도 누가 있었습니까? 제갈량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당태종에게도 위징이라는 책사가 있었고 이 책사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은 기업인들에게 책사는 어디 있습니까? 전문직들입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저희 같은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의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하시면서 이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말이 그렇고 이 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시면 사업을 하시는데 매우 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잘 활용하지 않고 직접 뭔가를 알아봐서 하겠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책사가 나타납니다. 항우의 책사가 이 범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범정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 사기에 이제 이렇게 70으로 써놨습니다. 그래, 워낙 이 사람에 대해 신망이 높아가지고 항우가 아부라고 부릅니다. 이 아부는 버금아자에 아비 부자니까 버금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 범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나라에 새 집만 남아 있어도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초나라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그 진성 오강도 초나라에서 나오고, 그 유방도 초나라에서 나오고, 항우도 초나라에서 나오는데 이 세 집이 초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진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성이 이제 그 당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범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성이 오래 못 갈 것이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먼저 자립을 했다 이거죠. 초나라의 후손을 세우지 않고 자립을 했다. 나라는 이 장초라는 나라 이름을 그 긴장자에 초나라 초자를 써가지고 초나라 이름을 썼는데 자기가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 후손을 세워가지고 초나라의 정통을 세우겠다는 어떤 기치를 걸었다면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더라면은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버렸으니까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 항량과 이 항우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그래서 왕을 세우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명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든 뭘 하든 간에 명분이 중요합니다. 협상도 그렇고, 특히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도 왜 이 사업을 하지?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명분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고귀하고 더 품격 있고 또 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벽돌공들에게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있습니다. 이 벽돌공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뭐 하고 있냐? 이래 물어보면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물으면 나는 지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같은 벽돌을 쌓더라도. 마당을 청소하는 사람이, 빗자루로 청소하는 사람에게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 나는 청소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구의 한 기퉁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밥벌이 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큰 의미를,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무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든지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기업은 뭐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가 일을 하면서 나는 월급 하나도 안 받아 좋다, 내 목숨 걸고 일하겠다, 집에 퇴근도 안 돼도 좋다, 먼저 이런 사람이 있더라면 그 회사는 어떻겠습니까? 성공할 겁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독립운동할 때 그렇게 했었죠. 기업이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면, 수립할 수 있다면 기업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사명이 나오고, 그 사명을 해야 우리가 핵심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고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액션 플랜이 뭘 할 것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거나, 우리나라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세웠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량은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옛날 그 초나라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어디 양을 치고 있는 회왕의 손자 심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초회왕이라고 붙이고, 이제 붙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 해왕은 나중에 이제 의제로 이래 진을 멸망시킨 다음에 의제로 승격을 시킵니다. 나중에 그 항우가. 그래 왕을 이제 세워놓고 이 초나라를 다시 되찾는다 하는 명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 이 해왕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를 주니까 이 사람도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와 항량을 따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지만 이 왕 자체를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때 뭐 송이, 유방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하게 돼요. 유방도 이제 이 해왕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왕이 그 유방이 항우와 너무 강하니까 송이나 유방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항우와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권력의 분배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해왕은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해왕이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해왕지약이라고 해서 해왕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 이 관중이 어디냐면은 그 함양 지역입니다. 그 진나라가 있던 원래 진나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원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우와 유방이 전부 이제 그 관중을 향해서 이제 진로를 잡아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진나라가 사슴을 잃어버렸다. 진나라가 사슴을 잃었다고 하는 진나라가 주권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웅들이 전부 사슴을 쫓아서 중원의 사슴을 쫓아서 이제 진격을 하는 겁니다. 전부 함양을 향해서 사슴을 쫓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충록이라고 그래요. 충록. 그래서 여러분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 소설 보면 중원의 사슴을 쫓아라 이런 이야기를 간혹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원의 지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어떤 그 반진 진나라 그 진시황에 대항한 진시황이 아니고 통일 진나라에 대항한 반진 진나라의 그 우리가 반일하듯이 반진의 그런 어떤 명분을 위해서 그 해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 그 항우가 해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 다시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초안 전쟁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항우가 해왕을 죽였기 때문에 저 항우를 응징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서 그 초안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항우가 해왕을 가지고 초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명분을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긁기적거리니까 이 해왕을 죽여버리니까 또 그 자기에게 자기를 해치는 칼이 되는 겁니다. 양날의 칼인 거죠. 그런데 이 해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보다 한 1700년 후에 우리나라의 조선에서의 이 무오사화를 일으킨 원인이 됩니다. 1700년 후에. 무슨 말인지 좀 황당하시죠? 이 연산군 4년에 이게 살인파와 훈구파의 그 경쟁이 있었는데 이 훈구파의 모략이 해가지고 살인파를 김종직의 그 제자들이 왕창 죽는 옥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무오사화라 그러는데 그 무오사의 그 계기가 된 게 이 조의제문이라는 겁니다. 의제를 조문한다는 뜻의 그 조의제문인데 이 김종직이가 이 조문을 썼는데 의제를 불쌍한 의제를 위한 조문을 썼는데 이 조문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그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빗대어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갖다가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가 그 사료에다가 사관으로 있을 때 사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니까 그 반대파의 또 훈구파의 그 이극도리가 보니까 이 역적들이다. 그래가지고 몰아가지고 연산군 때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나온 이 조의제문이 그런 말. 이 양반이 그 양반입니다. 자, 그래 이제 그 조의제가 그 의제가 되기 전이죠. 이 회왕이 항우하고 항량이의 군에 의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긴 했는데 이 송이라는 다른 자기를 따라온 이 경자관군이라는 경자라는 그러니까 위에 재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재상의 아들로서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에 대해서 경자관군이라는 그 직위를 내립니다.
그래서 송이에게 직위를 내려가지고 견제를 시켰는데 이 송이가 이 항량을 보고 그럽니다. 이 항량이 그 당시에 이제 이 항우의 삼촌이 그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진나라 그 광군 싸워보고 이겨보니까 좀 오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만해지다 보니까 그 겁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송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량에게. 전투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지면 패합니다. 지금 병졸들이 다소 나태해진 데다가 진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으니 당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신은 두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 항량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항량이 진짜 죽어버립니다. 장한이라는 이제 그 진나라의 저 장수가 이끈 병사들하고 싸워가지고 무참히 패배가 죽습니다. 그때 항우하고 유방은 다른 데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다른 그 진나라 군대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 죽습니다. 그래 이 송이가 이제 그 전체 군을 이끄는 군의 이제 그 대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송이는 실제로는 대장군이긴 해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싸우기가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안 싸웁니다.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항우가 자꾸 물어가는 거 좀 싸우러 가자.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의 등짝에 붙은 등에는 손바닥으로 쳐서 죽일 수 있지만 털 속에 있는 이는 죽일 수가 없다. 지금 진나라는 이 털 속에 있는 이와 같이 다 깔려 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좀 죽였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둘이 지체가 있을 때 그때 와서 싸우자. 안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우가 하도 옆에서 찝찝거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악기가 호랑이 같고 제멋대로이기가 양 같고 탐욕스럽기가 성냥이 같고 부릴 수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센 자는 모두 목을 벨 것이다. 누굴 가리킨 겁니까? 항우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 항우를 갖다가 아주 더 잔소리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한 거죠. 항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항우를 그대로 가리킨 설명한 말이거든요. 바로 송이를 갖다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장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투를 하러 갑니다. 이 거록이라는 데 갑니다. 여기서 이제 항우가 이제 이 진가를 발휘하고 이제 패권을 지게 됩니다. 거록에 이제 가서 이제 자기들은 아직까지 군사가 적고 이랬는데 이렇게 합니다. 경자 광군을 죽인 후 바로 병사를 모두 이끌고 장하를 건너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버렸다.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버렸다. 막사도 불태우고 사흘 양식만 지니게 하여 사솔들에게 필사의 각오로 돌아올 마음은 전혀 없음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리라는 그 장한의 아래에 있는 군사 왕리군이 온 것을 해서 이깁니다. 처음으로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기고 이래부터 이제 제후군들이 다른 군대들이 전부 이 왕후의 휘하로 다 같이 몰려듭니다. 이때 왕후가 나이가 23살 때입니다. 아주 어렸죠. 그래 자기 삼촌 항량은 죽어버렸고 이제 항우가 아주 이제 크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중원에서 가장 강자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 이제 이걸 갖다가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버렸다 하는 걸 파부침선이라고 합니다. 이 파부침선은 이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나중에 또 한신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절대절명의 상황, 그래 부득이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부득이란 말도 손자병법에 그대로 나옵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힘을 낸다. 그래서 그 솥을 깨버리고 배를 가라앉힌다. 돌아갈 배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또 손자병법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등고거제라는 말입니다. 사다리 위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높은 데 올려놓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이 거록 전투 이후에 싸워가지고 이 장한을 갖다가 항복을 시킵니다. 장한이 수십만의 그 진나라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초나라 군사 항우에게 항복을 합니다. 장한이 투항을 합니다. 투항한 이 장한을 갖다가 이제 옹왕이로 왕으로 또 세우고 초의 군중에 두고 그 밑에 있는 장사 또 사망하는 상장군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선봉에서 신안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참 이 당시에도 불가사의한데 이 장한이라는 그
그 걸출한 장군이 그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도 그 항우에게 항복을 해버리는데, 항복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 내부에서 조고라는 한간이 함양에 있으면서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겼다 해도 돌아가면 이기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는 적에 대해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안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그 전에 백기라는 장군도 있었고 그런 큰 장군들이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그 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몽염이라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너무 공이 컸기 때문에, 공이 크면은 다시 그 나라 안으로 돌아오면은 이 힘이 센 장군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다른 그 정적들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안도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망해가는 진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항우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싸우다가 한 20만 대군을 받아들여가지고 같은 한 부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로 잘 어울리겠습니까? 잘 안 어울리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들도 M&A를 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을 합치면은 어떻습니까?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를 합쳐놔도 서로 어울리지 않죠. 이걸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그러는데 화학적 결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것을 서로 합쳤을 때 서로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그 기업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죠. 그래 이게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진나라 군사들은 아무래도 초나라 군사들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 싸웠던 그런 그 속에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군사들이 뭐 똑같은 자기들 항복하면은 같은 그거로 동등한 대접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불만이 어떻게든 표출되고 하니까 이 항우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전부 이거를 묻어버립니다. 굴부터 이걸 갱살이라 그래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 갱살이 참 많습니다. 분서갱유 들어보셨죠? 그 책을 불태우고 그 유학자들을 묻어버리는 그걸 분서갱유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 항우가 이 전에도 그랬고 이 후에도 그랬고 파묻어버리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몇천 명씩 이렇게 몇만 명씩 묻어버립니다. 이 이후에도 뭐 제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몇만 명을 묻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항우가 가는 길에는 이렇게 끔찍한 살상이 많습니다. 그 항우가 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도 이렇게 묻어버리기 때문에 항우에게 잡히면 다 죽는다. 저렇게 그것도 끔찍하게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항우는 어디 가나 그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函谷관으로 갑니다.函谷관으로. 여러분,函谷관 많이 들어보셨죠? 이函谷관이 이 중원에서 들어가는 사실상 그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函谷관을 들어간函谷관을 이제 장안까지 항복을 시키고 갔는데 이 항우가 이미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函谷관을 막아버린 겁니다. 못 들어게.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을 무찌르고 들어가게 되죠. 이函谷관이 지금 이 관중 지역, 그러니까 이 진나라 지역과 이 중원 지역을 통과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데 이 길이가 통과하는데 8km랍니다. 그리고 이 깊이 계곡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아주 깊은 계곡을 이루고 있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오로지 이 길만 통해야 되고 이函谷관이라는 이게 일부 당관 만부막극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지키면 10,000명의 군사도 막을 수 있다 하는 데가 이函谷관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을 이제 유방의 군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유방이 먼저 관중을 들어간 거죠. 그 함양을 정복하고 항복을 받습니다. 받고는 유방이 자칫 좀 생각 잘못해가지고 항우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 항우가 열받아가지고 이걸 쳐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홍문에까지 이르게 되죠. 유방의 밑에 조무상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조무상이 가서 이릅니다. 패공이 관중의 왕이 되고 자영을 재상 삼아서 진귀한 보물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간다. 이러니까 이제 항우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 유방을 갖다가 이제 다 쳐부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구사가 40만이나 되고 항우는 한 10만밖에 안 되니까 이제 유방은 이제 거의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범정이 말합니다. 패공이 산동에 있을 때만 해도 재물과 여색을 탐냈는데 관중에 들어가서는 재물도 손도 안 대고 여자도 가까이 않는다. 이는 그 뜻이 작은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시켜 그 기운을 보게 했더니 온통 용과 호랑이의 오색을 이루어 이는 그런 천자의 기운이다. 서둘러 공격하여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 범정이 그 유방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지불제소, 그 뜻이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범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우의 밑에는 자기 역시 삼촌입니다. 항백이라는 삼촌이 있습니다. 이 삼촌이 그 유방의 밑에 있는 장량과 매우 친합니다. 그 장량이 항백의 그 아주 그 공경한 상황에 있을 때 구해줬고 아주 친분을 쌓았는데 이 항백이 그 밤에 그 홍문으로부터 배상까지 그 유방이 배상까지 찾아가가지고 장량을 사사로이 만납니다. 그럼 만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하고 같이 떠나자. 그 유방하고는 같이 죽지 마라. 함께 죽지 마라. 무종구사. 거기 붙어 있다가 따라 죽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량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그 패공에게 그러니까 유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유방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방이 그런 뜻이 아니다. 자기가 그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항백이 내일 와서 항왕에게 사죄를 해라. 사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백은 그 항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공이 먼저 관중을 격파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공격하는 불의한 일이니 잘 대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 이제 얼머부를 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 유방은 병사들 이끌고 한 100명 정도로 이끌고 그 항우에게 빌려갑니다. 가서 빕니다. 그래 비는데 그 항우가 살 넘어갑니다. 이제 유방이 완전히 꼬리를 착 내리고 이렇게 비니까. 그래서 이제 범정이 그 내가 옥결을 흔들 때 죽이라고 해라. 그래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이제 이걸 유명한 그 홍문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홍문지연을 이때 만약에 그 항우가 범정의 말을 듣고 유방을 죽였다면은 중국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를 바꾸는 아주 절대절명은 이 순간이 이 홍문지연입니다. 그래 이제 그 항우가 이 유방의 그 간사한 입에 그 혀에 놓아가지고 유방의 간사한 혀에 놓아가지고 이제 죽일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이 좀 못 알아보이는 거거든요. 그 못 알아보이는 사람을 굳이 죽이려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그 범정이 몇 번이나 자기가 들고 있는 어깨를 흔들면서 좀 제발 좀 죽여라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정이 받고 항장을 불러가지고 그 항우의 사촌 동생입니다. 가서 건물을 추면서 항우 그 유방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일 하니까 이 그 항장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뭔가 위협스러우니까 이 항백이 항우를 유방을 죽일 것 같으니까 항백도 나도 같이 춤추자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말립니다. 자, 근데 이 항장무금 의제패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항장이 건물을 추는 데는 패공을 죽이는 데 뜻이 있다. 이 말이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했을 때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 인터뷰를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장이 나와서 건물을 추는 뜻은 유방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다가 배치하는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뜻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 항장은 이제 춤을 춥니다. 그런데 항백리시 검을 쳐가지고 빼는데 몸으로 패공을 막아주니까 항장을 찌를 수가 없어요. 항장이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또 번쾌가 들어옵니다. 이 번쾌는 그 유방의 동서입니다. 손아래 동서인데 계백정입니다. 유방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전부 아주 하자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따라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주던 주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그 말단 장부 관리하는 관리도 있었고,
응? 관리도 있었고 뭐 이런 계백적 계삼든 백적이고 그 별별 아주 그 하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이제 이 번쾌도 아주 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 번쾌가 마지막에 충성도 다하고 그 대단한 걸 했는데 이 한 번씩 보면 번쾌가 하는 이 사기에 나오는 보면은 굉장히 그 괜찮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주공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머리카락은 하늘로 곤두섰고 눈꼬리는 찢을 것 같았다. 이 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 사기가 되게 뛰어난 점은 말이죠. 이 그 사마천이 사기가 뛰어난 점은 사기 안에 그 들어있는 이 문장들이 거의 소설 그 문체가 글이 너무 좋습니다. 이 거의 문학 서적에 가까울 정도로 이 글들이 뛰어납니다. 그래 이게 이제 번쾌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노려보니까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그래 이 저 폐공호 희하에 있는 번쾌라는 장수다. 아, 그래 대단한 장수다. 술을 한 잔 내립니다. 그래갖고 그 술을 주니까 이제 안주를 달라는 생돼지 다리, 생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칼로 삐져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공은 먼저 진을 격파하고 함량에 들어가서 털끝 하나 가까이 하지 않고 궁시를 봉시한 다음 패상으로 군을 물려 대왕 오시기를 기다렸다. 장수를 보내 관을 지키게 한 것은 다른 도적의 출입과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이다. 노고와 공이 이토록 큰데 제후로 봉하는 상은 없고 소인배의 말만 듣고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이려 하시니 이는 망한 진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대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범정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폐공이 그러니까 유방입니다. 책간에 가면 나와 번쾌를 불러냅니다. 그래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 번쾌가 말합니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면 이사도 하지 않는데 어쩌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번쾌가 말합니다. 큰 일을 할 때는 사소한 상가할 일은 돌아보지 않고 큰 예절을 지킬 때는 작은 인사를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저쪽은 칼과 도마요. 우리는 생선이나 고기와 같은데 무슨 인사냐. 저쪽에 도마 위에 얹혀있는 우리는 생선이나 고기 같은데 무슨 인사할 거냐.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와 그 유방이 여기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대행불고 세근이요 대례불사소양이다. 큰 일을 할 때는 작은 일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큰 예는 이 큰 예는 뭡니까?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큰 예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사소한 인사 이런 것들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아주 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장량에 들어가서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항우는 예물을 바치니까 잘 받아두는데 범정은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그래 이걸 옥두를 받아가지고 옥으로 만든 그 물건이겠죠. 그래 금을 뽑아 그걸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어린애와는 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구나. 항왕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폐공이다. 이제 우리는 죄다 잡히는 시세가 됐다. 하고 이렇게 이제 범정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주공을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주공을 상대로 어린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유명한 말이 수자 부족 여모라 그럽니다. 수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라는 뜻입니다. 어린애하고는 더불어서 이를 도모할 수 없다. 여기서 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애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찰력이나 상황 판단이나 행동력이나 뭐 경청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 어쨌든 이렇게 일이 끝났습니다. 그 유방은 살아서 달아나갔습니다. 이 홍문지연이 이제 항우로서는 가장 뼈아픈 실착이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방을 살려보내고 유방을 키워준 겁니다. 그 며칠 뒤에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함양을 도륙하고 항복한 진의 왕 자영을 죽이고 그러니까 호해의 이어서 3대 황제가 된 자영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진의 궁실도 불태우고 그러고 이 불은 석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 그러고 제화와 분회자들을 거두어서 동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데 유방은 그러면 이 함양에 먼저 들어갔죠. 먼저 들어가서 유방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방은 이 자영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지만은
항복해온 사람을 죽이는 상스럽지 못하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함양에 입성하여 궁중에 머물며 편히 쉬려고 하자 번쾌와 장량이 충고합니다. 그래서 진의 보물과 재물 창고를 전부 막은 다음에 군을 패상으로 물립니다. 그래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 약법 3장이라 그래서 내가 간중의 왕이 되면 법을 세항목으로 줄일 것을 약속한다. 법도 아주 간소화시켜버렸다. 그 당시에 진나라의 법이 얼마나 엄했냐 그러면 이게 경을 친다는 말이 있죠. 경을 친다. 경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죄에 따라 가지고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걸 경을 친다고 합니다. 그럼 문신을 새기는데 뭐 사람을 죽였으면 살, 뭐 너무 겁탈을 했으면 간 이런 걸로 해서 죄를 뭐 훔쳤으면 도 이런 걸 이제 경을 새기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 경을 칠 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나온 말입니다.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긴다는 걸 경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인들의 70%가 얼굴에 경을 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워낙 그 법이 엄해가지고. 그래 법을 간단하게 약법 3장 3가지로만 줄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황황하게 말합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동쪽으로 향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동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이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야, 항우의 또 중요한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항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은 산과 강이 사방을 막고 있고 땅이 기름지니 도읍으로 삼아 폐주가 될 만한 곳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반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누가 알아주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성공을 했으면 고향에 가서 자기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부귀를 이루고 고향에 가지 않으면은 비단 옷을 입고 반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수야행이라고 합니다. 의수야행. 들어보셨죠? 이걸 뭐 거미야행이라고도 합니다. 거미야행이라고. 그걸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거미환향도 들어보셨죠? 그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자기가 큰 업을 이루었을 때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자기의 가까워 있는 고향 사람에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천하에 자기의 뜻을 펼칠 것인가? 하는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항우의 그릇은 자기 고향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랑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큰 패착이었죠. 그래, 이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간중을 다른 제후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은 목욕한 원숭이가 관을 쓴 꼴이다. 목후이관이라고 합니다. 목욕한 원숭이가 관을 쓴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숭이가 장식만 하고 있는 것이 머리에 든 것이었고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왕은 그 말을 듣고는 또 삶아 죽여버립니다. 이걸 팽살이라고 합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삶아 죽이는다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또 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어금상경이라는 건데, 시경에서 말하기를 비단원 위에 호도슬 겹쳐 있는다 했으니 이는 화려함을 드러내기 싫어한 것이다. 그러니 군자의 돈은 드러나지 않되 날로 돋보이고 소인의 돈은 드러나 보이되 날로 흐려진다. 이게 군자는 자기가 안에 비단옷을 입고 위에 호도슬 입고 가지고 비단옷을 가려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데, 소인의 돈은 더 드러내도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우는 소인의 돈을 따르는 것이죠. 이 시기에 따르면. 그래서 군자의 돈은 담백하되 실증나지 않고 질박하되 아름답고 부드럽되 어김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오청원이라는 바둑의 대가가 이렇게 자기 부채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했습니다. 이게 암년이 일장, 드러나지 않되 날로 돋보인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좀 무리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항우의 이야기만 해도 다 못하겠고요. 이게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뒤에 마지막 결말 부분이 항우는 더욱더 비장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패왕별희. 패왕별희 그 장구경이가 나와가지고 했던 영화도 유명했는데, 그 패왕의 별희 할 때 그 패왕이란 말이 이 항우 이야기입니다. 그 항우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우희와의 이별, 그러니까 우희와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게 패왕별희입니다. 그 우희 이야기도 이 사기에 나옵니다. 다음에 그 이야기까지 합쳐가지고 고조본기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